전쟁의 공포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나라가 한 사람의 삶과 시선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시아를 저렴한 물건을 만드는 공장 정도로만 여겼던 평범한 폴란드 대학생이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쟁과 침략,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폴란드의 한 젊은 여성에게 삶의 방향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카르바우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대해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무시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아시아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BTS 같은 K-팝 그룹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죠. 안나, 너도 한번 들어봐. BTS의 신곡 진짜 대단해. 라며 친구 카시아가 제게 이어폰을 들이미는 겁니다. 저는 귀찮은 마음에 이어폰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얼마 후 카시아가 또 문자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기생충 봤어? 한국 영화인데 진짜 미쳤어. 오스카 상도 받았잖아.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아시아 영화가 오스카를 받았다고. 그럼 심사위원들이 졸았나 보네.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 봐봐. 후회하지 않을걸. 저는 카시아가 성가시게 굴까봐 그냥 한번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랄까요? 영화를 보면서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긴장감 넘치고 감정이 휘몰아치는 영화는 처음이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제가 무시했던 곳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머리가 띵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며칠 뒤 카시아가 저를 한식당에 끌고 간 겁니다. 너 불고기랑 김치찌개 먹어봤어? 엄청 맛있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폴란드 음식처럼 순하지 않으면 맛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고기를 한 입 먹고 김치찌개를 입에 넣었을 때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BTS는 왜 그렇게 인기 있는 걸까? 한국 음식은 왜 다들 맛있다고 할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깊이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제 취향은 유럽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는 정도로 충분할 거라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저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그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 과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심심해서 넷플릭스를 켰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추천했던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자고 마음먹었죠. 선택한 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본 거였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 시선은 화면에 완전히 고정되었어요. 잔인한 장면도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요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딱 하나만 더 보자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어요. 어느새 저는 밤새서 드라마를 다 보고 말았어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전혀 다른 장르였지만 이번에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스위스의 설원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남과 북의 사랑 이야기에 저는 매 장면마다 마음이 설렜고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정혁이 윤세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그녀를 지키는 모습에서 저는 울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야.
저는 드라마 한 편에 이렇게 깊게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는 한국 음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떡볶이, 김밥, 순대를 맛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 저는 카시아와 함께 다시 한식당을 찾았어요. 이번엔 떡볶이를 주문했죠. 한 입 먹고 나니 혀가 얼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운맛 속에 숨어있는 감칠맛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떡볶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음식에도 이렇게 매력이 있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2년 2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하루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길에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리는 모습을 봤죠. 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대.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침공? 설마 농담 아니야? 라는 말을 했지만 카시아의 얼굴에 담긴 공포를 보니 농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뉴스 속 화면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차가워졌어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들리긴 했지만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우리 국경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피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들고 온 짐가방 하나로 간신히 버티는 남자, 그리고 눈빛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노인들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지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폴란드로 진군한다면 우리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은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제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모두가 전쟁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다시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어떤 도시가 공격을 받았을까? 몇 명이 죽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르샤바 시내에서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고 대화 주제는 항상 전쟁이었죠. 학교에서도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러시아의 위협과 전쟁의 영향을 자주 언급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러시아의 확장 가능성이었어요. 폴란드 역시 과거에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 기억이 아직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있거든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고 폴란드로 진군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세대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전쟁의 공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쯤 폴란드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장비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평소엔 별 관심이 없었던 국방 관련 소식인데 이번엔 저도 눈여겨보게 됐어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게는 다소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국의 무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폴란드, 한국과의 방산 계약 체결,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량 도입이라는 제목을 보고는 의문이 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K-팝, 드라마, 삼성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나라가 방산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도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가 말했죠. 한국의 무기가 독일보다 나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독일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걸 선택했을까? 이 의문은 저를 인터넷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K2 전차를 검색해봤고 그 결과에 정말 놀랐습니다. K2 전차는 유럽의 레오파드 전차와 대등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K2 전차는 전장에서 빠른 기동성을 자랑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 전차가 폴란드의 지형과 전술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었죠. 또한 훈련 중 폴란드 군인들이 K2 전차를 직접 사용해본 후 남긴 후기도 발견했어요. 기동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직관적이어서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특히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했을 때 속도와 내구성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한국 전차는 더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특히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로 러시아의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어요. 저는 특히나 K9 자주포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폴란드 현지 요구에 맞춰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제공한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매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무기를 맞춤 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과 폴란드 간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되었더라고요. 즉, 한국은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과 맺었던 계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 가지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보지 않았던 건 제가 그 나라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한국 전쟁의 이야기였어요.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한국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당시 한국의 사진들을 찾아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 도시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길거리에는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피난민들로 가득했어요. 작은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았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섰다는 점이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집도 먹을 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살아야 했어요. 당시 사진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업고 피난을 다니는 어머니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모든 참상을 견뎌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960에서 70년대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었더라고요. 이건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점차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렇게 한국은 가난을 극복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지금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집중했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전쟁 이후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방위산업을 키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한국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었어요.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무기들에 대해 보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K2 전차를 볼 때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 계기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여행 영상이었어요. 저는 원래 유럽 여행 관련 영상을 자주 보곤 했는데 알고리즘이 제 관심사를 눈치챘는지 한국 여행 영상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호기심에 클릭해봤죠. 첫 장면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었어요. 한강에 비친 고층 빌딩의 불빛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들이 나오는데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디테일은 제가 보던 유럽의 의복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화려한 도시나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알게 되면서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한국 사람들의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어요. 만약 제가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바로 비무장지대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실감했잖아요. 전쟁은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을 앗아가는 잔인한 현실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 강인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DMZ의 사진들은 그곳이 얼마나 독특하고도 상징적인 장소인지 보여줬어요. 한쪽에는 첨단 군사 장비가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고요히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땅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보였죠. 또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도 궁금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던 화려한 도시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들 말이에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골목길 작은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 이런 평범한 장면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매력을 보여준다고 믿거든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이후 종종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으며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 그러니까
그저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폴란드에서도 가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지만 대부분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혹은 전자제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 역시 한국을 문화적으로 대단하지만 작고 아기자기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이 나라는 기술, 문화, 경제, 그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이 유럽과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뉴스에서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며 극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본 여러 해외 기사들은 한국이 이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AI 기술,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삼성은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라고 느꼈던 이유는 산업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어떻게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과 근면함이 오늘날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어요. 인터넷에서 본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함이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한국이 이 모든 성공을 이루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재미로 보았던 드라마 한 편에서 시작했지만 그 작은 관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제가 몰랐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 나라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게도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이라는 땅을 밟아보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정말 미쳤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경제적 성공으로만 기억될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술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브룩스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댄 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제 풀네임이 주는 무게감을 더 좋아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자부심이 조금씩 바래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프로젝트들, 똑같은 시장 환경,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기술 이야기들. 저는 점점 더 새로움과 자극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혹시 한국에 출장 갈 생각 있어?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도전 의식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굳이 제가 직접 가서 뭔가를 배울 만큼 특별한 곳인가 싶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묻자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허브야. 그들의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아. 그 말에 살짝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르고 배울 점이 많다라니 제가 실리콘밸리의 중심에서 일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결국 저는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던 제게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출국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은 디지털 혁명의 수도다.
한국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전통을 유지하는 독특한 나라다.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과연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혹은 제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죠.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목표는 한국의 기술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회사가 한국의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낸 사람인 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부터 택시 호출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무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생소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너무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미국 공항에서 길게 늘어선 줄은 어쩌면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그 줄서는 경험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하나의 환영 같았죠. 공항을 나오면서 마중 나온 한국 동료 지훈 씨가 알려준 대로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간단히 인사하시며 제 목적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 있죠? 제 휴대폰과 연동된 앱을 통해 위치가 자동으로 공유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리둥절한 저는 동료에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동료는 마치 제가 기본 상식을 모르는 사람처럼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여긴 한국이에요. 기술은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데스크 대신 키오스크가 있더군요. QR코드를 찍고 몇 번 화면을 터치했더니 카드키가 나왔어요. 직원 한 명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몇 초 만에 완료됐어요. 순간적으로 제 랩탑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지훈 씨가 말하길 여기선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의 인터넷 요금과 서비스를 생각하면 솔직히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저녁에 지훈 씨와 술을 한잔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우린 기술을 단순히 혁신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어요. 기술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호텔방에 누워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어요.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저는 항상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여유롭게 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회의실은 세팅이 끝났고 참석자 모두가 제 시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긴장되더군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데 능숙하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제안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지만 논의가 끝난 후엔 바로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선 즉시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테이블로 안내했고 앉자마자 물과 반찬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은 5분도 되지 않아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면 이런 속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점심을 먹으며 지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느리게 움직이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든요. 물론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빨리 수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야 실행에 옮기려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선 실행부터 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화가 어쩌면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효율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은행에선 한 명 처리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선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환전을 마친 뒤 지훈 씨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거의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해요. 은행, 병원, 인터넷 서비스 가입까지 전부요.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을 다시 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워를 경험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간대였는데 놀랍게도 질서가 유지되었어요. 사람들은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고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 순식간에 타고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의 혼란스러운 지하철 풍경과 비교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지하철 내에서도 깨끗한 환경과 세련된 디지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역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과 무선 인터넷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걸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효율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하루 동안 경험한 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야. 이건 진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효율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니 놀라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문득 이 모든 번영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가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경제대국, 즉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력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참석한 미팅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과 기술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그렇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전략, 기술 투자, 그런 이야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듣는 뻔한 내용일 텐데.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에는 한국의 1960년대와 현재 경제 지표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마이크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단순히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그 위기를 한국 경제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투자와 인재 양성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의 경제적 생존 본능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발표 내용은
한국의 스마트 혁신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한 예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 이미 데이터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했죠. 그런 전략이 오늘날 한국을 글로벌 기술 리더로 만든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근처의 첨단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그 공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 과정의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팔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작업하는 로봇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AI 소프트웨어가 마치 한 편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난 후 저는 미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을까? 미국에서는 종종 일본, 독일, 중국 같은 나라들을 기술 강국으로 떠올리지만 한국은 그 명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곤 했습니다. 저는 발표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문화와 정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대응합니다. 발표자의 그 말은 저를 크게 감명받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종종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는데 한국은 그 과정에서 아예 다른 수준의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발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순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며 그 과정을 스스로 개척해온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첨단 공장에서 봤던 광경과 발표자가 했던 말들이 맴돌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끊임없는 의지의 결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 한국 스타트업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AI 기술을 활용해 헬스케어와 물류 분야를 혁신하는 기업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첨단 기술 이야기에 대한 기대보다 사람들이 강조하는 혁신적인 문화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단순히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로비 자체가 스타트업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곳곳에 자유로운 협업을 위한 오픈 라운지가 있었고 한쪽 벽면은 직원들이 직접 쓴 아이디어와 스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젊은 매니저는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견학은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공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여기저기 화이트보드에는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저희 회사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나누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직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회사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협력과 공유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회사의 최신 프로젝트 시연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송 루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시연을 보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한 인터페이스는 제가 본 어떤 기술보다도 직관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환경과 기술을 결합한 이 접근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는 많지 않았거든요. 시연후, 저는 이곳의 대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창업자들이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혁신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단순히 기술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제 일터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효율성과 목표 지향적인 문화가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창의력이 억눌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이 스타트업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와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타트업 방문 이후에도 마음이 계속 설레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감동을 뒤로한 채 이번에는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훈 씨가 저를 한옥마을로 초대했거든요. 서울을 조금 벗어나 도착한 한옥마을은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길을 따라 늘어선 기와집들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낮은 돌담길과 고풍스러운 목재문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역사 그 자체처럼 느껴졌어요. 지훈 씨는 저를 한옥 체험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지방을 넘자 은은한 나무 냄새가 가득한 실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곳은 과거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입니다.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라고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바닥난방 시스템이라니 한국의 기술 혁신이 단순히 현대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었어요. 지훈 씨가 제게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왕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겠다고 마음먹은 터라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한복의 우아함이 어우러지면서 잠시나마 제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훈 씨는 저를 한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음식은 이미 익숙했던 불고기나 비빔밥을 넘어서 처음 보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다양한 맛과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현대 기술로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한옥마을에서 본 기와집은 과거의 유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한복과 한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종종 전통과 단절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는 혁신과 전통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가진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옥마을과 전통 문화를 경험한 후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글로벌 위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마침내 지훈 씨가 저를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초대했을 때 이것이 한국이 세계와 연결된 방식을 직접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는 코엑스라는 대형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공간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부스가 줄지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온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가장 먼저 한 배터리 기술 회사의 부스로 데려갔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배터리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강세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의 발표를 듣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회사 대표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는데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을 넘어선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함께 가진다는 점이 놀라워요. 제가 말하자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K-스타트업 존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부스가 AI, 블록체인, 바이오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끈 것은 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때 그 스타트업 대표가 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이상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지훈 씨는 저를 또 다른 부스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방산 기술을 선보이는 한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K방산이라는 용어를 들었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설명했어요.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모형이 전시된 부스를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관계자가 다가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흔히 보던 세계 지도에서는 한국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그 자금 속에 강력한 존재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단순히 작지만 기술력 있는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은 이제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사인, 그리고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면목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나라지만 한국인들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가득 채운 불빛들, 그 사이를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제가 느꼈던 따뜻함과 열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문득 이 경험이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잊고 있었던 질문을 떠올리게 했어요.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경제적 성공으로만 기억될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제 일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실천하겠다고요. 더 이상 단순히 효율성이나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본 것들, 그리고 느낀 모든 것이 제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놀라운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만약 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꼭 한번 시간을 내어 이 나라를 알아가 보세요. 저처럼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